경제는 우리가 위법이 아니면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가 힘듭니다. 통화가 패권 국가다, 기축 통화 국가이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테크니컬한 이제 기법들을 발휘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무한히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득을 계속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상당히 게을러지고 있다. 중서민 계층들 입장에서는 조건을 맞추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계속적인 어떤 열의를 가지고 노동을 하는 건 아니죠. 금융으로 먹고 사는 미국, 거짓말하는 패드. 미국이 과다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제는 우리가 위법이 아니면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패권 국가다, 기축 통화 국가이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테크니컬한 이제 기법들을 발휘를 해요. 이야기인즉슨 뭐냐면은 금리는 올려놨죠. 금리는 올려놨는데 북을 갖다가, 북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푸는 거. 돈을 푸는 거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이제 외부에서 부채를 지죠. 그래서 그 정부 부채가 34조 달러인데 부채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돈들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외국에서 돈을 가져오죠. 외국에서 돈을 가져오면 그 돈들이 정부한테 이제 예산으로 쓰이죠. 근데 그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계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지금 일어나는 재정 지출은 가계한테 무슨 이득을 줄까 생각해 보시면 큰 틀에서 인프라 투자나 고용 창출, 그 다음에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미국의 노동소득은 지금 상승률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4.5%가 나와요. 증가율이. 4%대 증가율이 나오면은 미국의 가계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임금소득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 이전 소득이라 해서 교육, 보건, 복지, 이쪽 의료 관련된 서비스 돈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어느 정도 계층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또 해줘요. 그게 전체 가계 그 소비 비중에서 한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꽤 많은 비중인데 그 돈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5%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캐피탈 게인, 이거는 이제 주택 렌트에 대한 임대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 15%. 근데 이쪽은 또 누가 지원해주냐? 페드가 지원하는 거죠. 페드가 도대체 어떻게 지원하는데요? 잘 보시면요, RP라고 단기 자금 조작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갖다가 RP 같은 경우는 이제 되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채권을 사는 거예요. 현금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역 RP 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역 RP 금리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금융기관들, 사모펀드라든지 해치펀드라든지 이제 채권 투자하는 기관들이 이 역 RP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리가 단기 금리로 보면은 대략 이제 5.3, 5.24 뭐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5.24, 5.3%면 금리가 높은데 돈을 빌려서 뭘 할까 생각해 보시면은 단기 국채 투자를 했어요. 단기 국채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갭이 어느 정도 나냐면 0.02, 0.04 정도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요. 역 RP 금리보다.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무한히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득을 계속 취할 수 있는 거예요. 0.0 몇 %. 근데 자금의 규모가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연준은 이제 유동성을 회수한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자산의 규모가 연준이 지금 7조 4천억 달러 정도인데, 사실은 이렇게 단기 자금 조작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채권 시장에 돈을 유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채권 시장에 돈을 계속 머무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그게 레버리지화 돼서 또 자금이 풍부해지니까 그로 이득을 번 돈들이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주식과 채권의 시장 자체가, 물론 절대금리는 높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오르는 폭은 제한이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붕괴가 오거나 크래시가 올 가능성은 또 작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이쪽 캐피탈 게인 쪽에서 가계가 충분한 소득을 또 마련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정부, 그 다음에 연준이 계속 도와가지고 가계의 소비와 소득을 계속 도와주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일부의 이제 안 좋은 현상들은, 이게 우리가 전 세계 그 다음에 국제협회에서 이야기한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상위 10%가 미국 전체 부의 60%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에쿼티 마켓으로 가가지고 그 주식 자산의 가치로 보면은 더 심해요. 힘을 굉장히 크게 실어주면서
중서민 계층들은 어느 정도 생활을 적당하게 영위할 수 있는 정도만 만들어주는 그런 패턴이 된다.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거티브한 현상들이 뭐가 나오냐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상당히 게을러지고 있다. 왜냐면 어차피 부의 어떤 편중은 굉장히 심한 상태이니까 중서민 계층들 입장에서는 조건을 맞추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계속적인 어떤 열의를 가지고 노동을 하는 건 아니죠. 전 세계 노동자 관련된 그 협회 기구에서 분석한 거 보면은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 노동자의 숙련도가 쭉 올라갑니다. 2000년 초반 이후부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플랫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지 않아도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AI 혁명까지 일어나니까 사실 노동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게을러지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다. 정치 안보,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경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정치 안보와 그다음에 외교 쪽이 이제 한 카테고리긴 한데 이제 이거를 분산해가지고 삼위일치라고 하죠. 그런 겁니다.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게 되면 이런 이제 금융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고 금융으로 먹고 사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일하게 만들고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 구조가 언제 있었냐면은 영국이 대영 제국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막강한 외교력, 그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나라 이제 파운드를 갖다가 주변국들 이제 블록 국가라고 한다. 블록 국가들한테 파운드를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일정 비율 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돈이 유입되고 자금 시장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런던의 금융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한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도 똑같이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고 있죠. 정치, 그다음에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근데 이제 경제에서 특화된 거는 고난이도의 기술을 많이 개발을 시켜가지고 특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고 싶은 국가들이 있으면 당연히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더 공고히 만들고 있는 거죠. 미국의 이런 패권 시스템 자체가 쉽게 또 붕괴되기는 힘든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달러 패권에 중국이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쟁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세 가지, 매매 교환이나 가치 저장, 그 다음에 가치 척도, 그 다음에 마지막 최근에 화폐 신용 이런 기능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페트로달러처럼 석유를 결제를 하기로 했으니까 위안화의 이제 가치 저장, 위안화 하나만 있으면 석유를 살 수 있으니까 가치 저장 기능은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교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역 삼각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위안화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하고 주변 블록 국가들,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하고 이제 무역을 할 때도 위안화를 결제하게 하니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되게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화폐 신용 쪽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최근에 국제 결제 거래, 그다음에 금융 간의 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어음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떤 담보가 되는 증권을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런 시스템들을 다 아우르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시스템 자체가 월등하게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CIPS 같은 경우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안화로 결제를 하려고 해도 이제 바이어 같은 경우는 CIPS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은행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셀러가 CIPS에 가입된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폐 신용에서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되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과거에 이제 그 영국에서 이야기했던 스털링 블록을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스털링 블록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블록으로 편입된 국가가 40여 개 국가였고 굉장히 막강한 정치력이라든지 군사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외교 안보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중동에 있는 이집트,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네덜란드, 덴마크, 유럽 국가들 다 편입이 돼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거의 한 40년간 정도를 갖다가 최고의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재정의 적자가 너무 심하고 부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거기서 이제 테티컬한 기술적으로 이제 미국한테 빚을 너무 많이 내서 오히려 미국한테 그 패권을 갖다 넘겨주는 꼴이 돼버리면서 그 블록은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강요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이점이 있을 때는 양쪽 다리를 계속 이어갈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효율적으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실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계속 마켓은 커가니까 거기서 당연히 하이테크 우리가 잘하는 기업들은 잘 이제 생산과 판매를 영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통 제조업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연계된 전통 제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별 어떻게 보면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강요를 받더라도요. 그 강요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듯 하면서도 다변화하는 전략이 바로 그게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이 더 저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혼란스러운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미국의 투자 시장에서 관점에서 보시면요.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리스 금액이요. 지금 12조 달러입니다. 사상 최고치예요. 금리가 높아도 계속 돈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많고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구글링에 보시면 야델 리서치에서 거의 주간 간격으로 월간 가격으로 계속 발표를 해주니까 이 숫자는 반드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리는 거는 이 민스키 경제학자분이 자산 사이클 이론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산의 이 가치에 대해서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짚으셨어요. 뭐냐면 이렇게 미국처럼 통화배권 국가가 유동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산업성장이라는 그림이 유지가 되면은 차입자들이 계속적으로 레버리지화해서 돈을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기대수익이 앞으로 설령 조금 남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돈을 넣으면 기대수익은 더 높아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거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거죠. 유동성이 어느 정도 피크를 찍는 시점이 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피크가 온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안전자산으로 현금화하는 이제 흐름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들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AI 패러다임이지만 AI 관련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은 없겠지만 새로 편입하신 분들은 지금 AI 하이테크 기업들을 사는 거는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이테크가 좋아지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 에너지의 수요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구리나 전선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인프라 관련되는 산업 투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면서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업 소재 쪽에 대한 이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고 산업 소재 그리고 연결해서 우리가 전력이 기존 이제 전선 전력으로만 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과 관련되는 이제 태양광 관련되는 그 에너지에 대한 기업들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즉 축차적으로 탑이 성장하는 AI 탑에서 여기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수요, 그다음에 산업 소재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다음에 에너지 쪽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AI나 인프라로 인해서 성장을 하면서 수혜를 받는 그런 산업군들의 포트폴리오를 또 짜가시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